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 임수아는 넓은 통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남편 박도윤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집 안 곳곳은 유명 디자이너의 가구와 희귀한 미술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누가 보아도 완벽하고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다. 젊고 성공한 사업가 남편,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까지 임수아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 박도윤은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능력 있고 추진력도 강했지만 일에 미쳐 사는 워커홀릭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값비싼 선물과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교환, 그리고 깊은 대화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희귀품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아는 종종 자신이 이 거대한 황금 세장 속에 갇힌 아름다운 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오늘 저녁도 거래처랑 약속 있어.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아침 식탁에서조차 도윤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말했다. 수아는 익숙하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또다시 혼자 보내야 할 길고 외로운 밤이 예상되었다. 그녀는 값비싼 장신구나 명품 옷보다 남편의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대화를 더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는 지인의 소개로 한 사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샴페인, 그리고 가식적인 웃음들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다. 최강민이었다. 그는 조각 같은 외모에 세련된 매너, 그리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말솜씨를 지닌 남자였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수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수아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도윤 대표님의 아내분이시라고요. 영광입니다. 강민의 눈빛은 마치 수아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깊고 따뜻했다. 그는 수아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도 그녀의 지적인 면모나 섬세한 감성을 먼저 언급하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도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관심이었다. 그날 이후 강민은 마치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수아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자주 가는 갤러리나 카페에 나타나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녀가 힘든 기색을 보일 때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는 수아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고, 마치 맞춤 제작된 것처럼 그녀가 원하는 관심과 이해를 정확히 제공했다. 수아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강민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숨막히는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고, 잊고 지냈던 설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강민은 결코 선을 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수아를 향한 깊은 애정과 갈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수아는 강민과 함께 한적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민은 그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다. 수아 씨 같은 분이 그렇게 외로워했다니 믿기지 않네요. 도윤 씨는 정말 복에 겨운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아름답고 섬세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다니. 강민의 위로에 수아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강민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는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선을 넘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감춰주는 듯한 호텔 방에서 그들은 격정적인 하룻밤을 보냈다. 그것은 위험한 불장난의 시작이었지만 수아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날 이후 수아와 강민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금지된 사랑을 키워나갔다. 강민은 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고 그녀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일깨워 주었다. 그는 도윤과는 정반대의 남자였다. 그는 수아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감정을 존중했으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 주었다. 수아는 점점 더 깊이 강민에게 빠져들었다. 그와의 만남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지만 그 짜릿함과 설렘은 그녀의 공허한 삶을 채워주는 유일한 돌파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강민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검은 야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야망은 머지않아 그녀의 삶을 파멸로 이끌 피해 서곡을 연주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행복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며 그녀를 위험한 심연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임수아와 최강민의 위험한 관계는 멈출 줄 모르고 깊어만 갔다. 그들은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연인처럼 서로에게 탐닉했다. 강민은 수아의 모든 것을 찬양했고 그녀가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다. 수아는 그런 강민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마력처럼 작용했다. 남편 박도윤과의 형식적인 결혼 생활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강민은 수아와의 밀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끊임없이 도윤에 대한 불만을 수에게 주입시켰다. 도윤의 무관심, 일중독, 그리고 수아를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으로만 여기는 듯한 태도까지. 강민은 교묘한 화술로 도윤을 수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만들어갔다. 수아 씨, 당신은 이런 답답한 세상 속에 갇혀 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날개를 꺾어버린 그 남자 곁에서 평생 시들어갈 건가요? 강민은 수아의 손을 잡고 애절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아에 대한 연민과 함께 도윤에 대한 은근한 적개심이 묻어났다.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요. 돈 걱정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의 달콤한 말들은 수아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강민이 그려주는 환상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 바로 박도윤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가 가진 막대한 재산이었다. 어느 날 강민은 평소보다 더욱 심각하고 은밀한 표정으로 수에게 말했다. 수아 씨, 우리가 정말로 함께하려면,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수아는 그의 말뜻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강민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박도윤 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평생 그의 소유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섬뜩했다. 그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수아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던 욕망과 증오를 끄집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수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이미 강민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차마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다. 강민은 수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안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 조용하고 깨끗한 방법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마치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의 재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완벽한 사랑까지도. 그것은 바로 독살이었다. 강민은 수에게 박도윤을 독살할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시나리오를 설명하듯 범행 방법부터 증거 인멸, 그리고 알리바이 조작까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는 수에게 이것이 그들의 사랑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그녀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희석시키려 했다. 수아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살인이라니. 아무리 남편에게 애정이 식었다고는 하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공포감에 휩싸여 강민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팔은 강철처럼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싫어요. 난 못해요.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수아 씨, 정신 차려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요. 당신은 정말 박도윤이라는 감옥에서 평생 갇혀 살고 싶은 건가요? 나 없이도 괜찮다는 건가요? 강민은 수아의 약한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사랑과 자유, 그리고 막대한 불안은 달콤한 미끼를 그녀의 눈앞에 흔들어대며 그녀의 도덕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때로는 부드럽게 회유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압박하며 그녀를 자신의 계획 속으로 끌어들였다. 며칠 밤낮을 고뇌와 갈등 속에서 보낸 수아는 결국 강민의 악마 같은 속삭임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양심은 이미 힘을 잃었고 그 자리에는 강민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현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만이 남아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강민의 이런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탐욕과 이기심이 강민이라는 촉매제를 만나 끔찍한 범죄의 형태로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하지만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수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힘겹게 물었다. 강민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걱정 말아요. 내 사랑, 모든 건 완벽할 테니까. 우리는 곧 모든 것을 다 가진 채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차갑고 잔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악마와의 계약은 그렇게 성립되었다. 임수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이었다. 그녀의 발밑은 이미 시뻘건 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최강민은 약속대로 임수에게 작은 유리병에 담긴 무색무취의 액체를 건넸다. 그것은 서서히 심장 기능을 마비시켜 마치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처럼 보이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이라고 했다. 그는 수에게 정확한 사용량과 투약 방법, 그리고 박도윤이 사망한 후 취해야 할 행동 지침까지 상세하게 일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듯 차분하고 냉정했다.
이 약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해. 그리고 일이 끝난 후에는 최대한 슬프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알겠지? 내 사랑. 강민은 수아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이면에는 섬뜩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수아는 공포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이미 그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수아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사하며 극심한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멈춰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와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가끔 도윤과의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떠오를 때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지 깨닫고 절망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강민의 달콤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그녀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마비시켰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야. 너와 나. 둘만의 완벽한 세상을 위해서. 마침내 결행의 밤이 다가왔다. 수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보다 더욱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도윤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과 스테이크를 준비했고 은은한 촛불과 감미로운 음악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 웬일이야?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돼. 퇴근하고 돌아온 도윤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환대에 의아하면서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최근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느끼고 있었기에 수아의 이런 변화가 반가웠다. 그냥 당신이랑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 보내고 싶어서. 요즘 당신 너무 바빴잖아요. 수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넥타이를 풀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도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대화가 오갔다. 수아는 도윤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그의 잔에 정성껏 따랐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유리병을 꺼내 내용물을 그의 와인잔에 몰래 섞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건배할까요? 당신의 사업 성공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수아는 자신의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도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의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혔다. 그래,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도윤은 독이 든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수아는 차마 그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내리깔았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아니,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은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화불량인 줄 알았지만 통증은 점점 격렬해졌고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여보, 나 좀 이상해. 가슴이 너무 아파. 도윤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아는 마치 방금 그 사실을 알았다는 듯 화들짝 놀라며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여보, 왜 그래요? 정신 차려요. 수아는 도윤의 뺨을 때리며 절규했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했고 그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수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몇 번 휘젓다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내 그의 숨소리가 완전히 멎어버렸다.
박도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이끌어갈 젊은 거목으로 주목받았던 남자. 그가 그렇게 허무하게 자신의 아내가 건넨 독배에 의해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수아는 잠시 동안 멍하니 남편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이나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섬뜩한 만족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다. 도윤의 막대한 재산, 그리고 최강민과의 자유로운 사랑까지도 그녀는 강민이 일러준 대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앱 직구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며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 안에는 단 한 방울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과 경찰들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다. 수아는 그들 앞에서 실신 직전의 비련의 여주인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아무도 그녀의 검은 속내를 의심하지 못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수아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뿌린 피의 씨앗은 머지않아 그녀와 최강민을 파멸로 이끌 독버섯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운명의 덫은 이미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었다. 그날 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유난히도 음산하고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도윤의 장례식은 그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듯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임수아는 창백한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으로 영정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녀는 슬픔에 겨워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지만 장례 절차 내내 흐트러짐 없는 태도로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완벽한 영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의심하지 못하는 듯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수아는 박도윤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그의 막대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변호사와 회계사를 대동하고 도윤의 회사 지분, 부동산, 그리고 각종 금융자산들을 하나씩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그녀는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꼼꼼하게 모든 것을 챙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최강민과 함께할 달콤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최강민은 철저하게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그는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수아와의 연락도 극도로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몇 번의 만남을 가졌다. 수아 씨, 정말 대단해. 당신의 연기력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야. 강민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수아의 성공적인 연기를 칭찬했다. 그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만족감이 번뜩였다. 수아는 그의 칭찬에 수줍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겠죠. 아무도 모르겠죠. 걱정 마. 내 사랑, 모든 건 완벽해. 이제 이 모든 건 우리 거야. 우리는 곧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거야.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아. 강민은 수아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그녀의 귓가에 달콤한 미래를 속삭였다. 수아는 그의 품에 안겨 잠시나마 모든 불안을 잊고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의 베테랑 형사 김지석은 박도윤의 갑작스러운 사망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지만 그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직감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박도윤은 젊고 건강했으며 특별한 지병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부검 결과 역시 급성 심근경색 추정이라는 애매한 소견만을 내놓았을 뿐이었다. 김지석은 박도윤의 아내 임수아를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수아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다. 수아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이었지만 김지석의 예리한 눈은 그녀의 슬픔이 어딘가 과장되어 있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간파했다. 임수아 씨,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다거나. 김지석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 수아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고. 갑자기 그렇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김지석은 그녀의 눈물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박도윤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도윤의 친구, 가족, 그리고 회사 동료들. 대부분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지만 몇몇은 임수아의 평소 행실이나 부부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도윤의 여동생은 오빠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임수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지석은 임수아의 주변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최근 행적까지. 그러던 중 그는 최강민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수아와 매우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두 사람이 사건 당일에도 은밀히 만났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최강민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사실까지 확인했다. 최강민, 이자는 누구지? 김지석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최강민에 대한 신원 조회를 지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강민이 과거 여러 건의 사기 및 혼인빙자 사기 전과가 있으며 현재도 몇 건의 고소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직감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내연 관계를 넘어 박도윤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김지석은 이 사건을 단순 변사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임수아와 최강민의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했다. 임수아와 최강민은 자신들의 완전 범죄가 성공했다고 믿으며 달콤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만 그들 모르게 정의의 칼날은 이미 그들의 목덜미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가면에도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이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터였다. 김지석 형사는 박도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자료들을 밤새 검토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도윤의 개인 소지품, 금융거래 내역서, 그리고 임수아와 최강민의 통화 기록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흩어진 단서들을 하나씩 꿰어 맞추며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박도윤의 최근 건강검진 기록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어떤 심장질환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 건강한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이라니. 김지석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박도윤의 혈액 및 조직 샘플에 대한 정밀 독극물 검사를 의뢰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 독살이라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다. 동시에 김지석은 임수아와 최강민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박도윤 사망 직후 임수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들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최강민의 차명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액수가 너무나도 크고 시기 또한 절묘했다. 이놈들 봐라. 아주 작정을 했구만. 김지석은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내연 관계를 넘어 박도윤의 재산을 노린 공모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그는 팀원들에게 최강민의 과거 행적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 수사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국과수로부터 충격적인 감식 결과가 도착했다. 박도윤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희귀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이었다. 그 독성 물질은 일반적인 경로로는 구하기 힘든 것이었고 일정 시간 잠복기를 거쳐 심장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도윤은 명백히 독살당한 것이었다. 김지석은 즉시 임수아와 최강민을 경찰서로 소환했다. 그는 두 사람을 분리된 취조실에서 각각 신문하기 시작했다. 먼저 임수아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김지석의 예리한 눈빛 앞에서는 조금씩 불안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임수아 씨, 박도윤 씨의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 독극물 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김지석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독극물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님, 우리 남편이 누가 그런 짓을...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격렬하게 부인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지석은 그녀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며 다음 질문을 던졌다. 최강민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두 분 사이에 거액의 돈이 오고 간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수아는 최강민의 이름이 나오자 더욱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강민과의 관계를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고 둘러댔지만 김지석이 제시하는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한편 다른 취조실에서 최강민을 신문하던 김지석의 동료 형사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최강민은 처음에는 능글맞은 태도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형사들이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 점차 평정심을 잃어갔다. 특히 박도윤에게서 검출된 독극물과 동일한 성분의 약물을 그가 과거에 구매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자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김지석은 두 사람의 진술에서 미묘한 차이점과 모순점들을 발견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압박했고 때로는 회유하며 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흔들었다. 그는 이미 두 사람이 공범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뿐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박도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은 임수아가 평소 사용하던 태블릿 PC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기록을 복원해냈다. 그 안에는 최강민과 임수아가 범행을 공모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약은 확실하게 처리했지. 그 인간 이제 없으니까 우리 세상이야. 돈은 언제쯤 정리되는 거야. 등등. 김지석은 복원된 메시지 기록을 임수아와 최강민에게 각각 제시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은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의 완벽했던 범죄는 결국 정의에 끈질긴 추적과 첨단 과학 수사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제가 다 했어요. 강민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임수아는 흐느끼며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최강민 역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며 모든 것은 임수아의 유혹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변명은 더 이상 누구의 동정심도 얻지 못했다. 증거는 명백했고 범인들의 자백도 확보되었다. 김지석은 마침내 두 사람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길고 길었던 진실 찾기 싸움이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잠자던 증거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들은 잔혹한 범죄의 실체를 세상에 똑똑히 알리고 있었다. 정의의 추격은 마침내 그들의 턱 밑까지 다다른 것이었다. 형사 김지석은 박도윤 사망사건 기록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서류의 활자 하나하나를 꿰뚫을 듯 예리하게 빛났다. 처음에는 단순 심장마비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이었지만 그는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발견하고 재수사를 지시했다. 그의 오랜 형사 생활 경험이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가장 먼저 그는 박도윤의 시신에 대한 정밀 부검을 다시 한번 지시했다. 최초 부검에서는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김지석은 독극물 중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정 성분에 대한 정밀 분석을 요구했다. 동시에 그는 임수아와 최강민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확보하여 분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내연 관계를 넘어선 그들 사이에 오고 간 거액의 자금 흐름과 박도윤 사망 전후의 의심스러운 통화 내용들이 그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부검 결과가 도착했다. 박도윤의 체내에서 일반적인 검사로는 검출되지 않는 희귀한 식물성 독성 물질이 미량 검출된 것이었다. 그 독성 물질은 심장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켜 마치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제 사건은 명백한 독살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김지석은 즉시 임수아와 최강민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두 사람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취조실에서 신문했다. 먼저 임수아를 상대로 한 신문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임수아 씨, 남편 박도윤 씨가 사망하던 날 저녁 두 분이 함께 마신 와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혹시 와인 외에 다른 음료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없습니까? 김지석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 수아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요, 그냥 와인만 마셨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와인을 즐겼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김지석은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박도윤의 부검 결과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국과수 부검 결과 박도윤 씨의 체내에서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임수아 씨, 이 독성 물질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보고서를 본 수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다. 한편 다른 취조실에서 최강민을 신문하던 김지석의 팀원 역시 그의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에 혀를 내두르고 있었다. 강민은 자신과 임수아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며 박도윤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형사님, 제가 아무리 임수아 씨와 친분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에 연루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슬픔에 빠진 친구를 위로했을 뿐입니다. 강민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호소했지만
김지석은 그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를 압박했다. 박도윤 사망 직후 임수아로부터 거액의 돈이 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과 두 사람이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들이 그의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김지석은 두 사람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점과 모순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그들의 방어벽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김지석 팀은 최강민이 과거 해외의 한 다크웹 사이트에서 희귀 독극물 거래를 시도했던 기록을 찾아낸 것이었다. 비록 직접적인 구매 기록은 아니었지만 그가 독극물에 대한 지식과 접근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또한 그 독극물의 특성이 박도윤의 시신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최강민 씨, 이 다크웹 접속 기록과 독극물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변명하기에는 너무나도 공교롭지 않습니까? 김지석의 추궁에 최강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의 철옹성 같았던 자신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수사망은 점점 더 좁혀져 왔고 임수아와 최강민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거나 혹은 말을 맞추기 위해 비밀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김지석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의의 추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증거는 이미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고 법의 심판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김지석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김지석 팀장은 최강민의 과거 행적과 독극물 관련 정보를 확보한 후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임수아와 최강민 주변의 모든 CCTV 영상과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그들의 범행을 입증할 스모킹 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박도윤이 사망하기 며칠 전 최강민이 한적한 약재 시장의 CCTV에 포착된 영상이었다. 영상 속 강민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김지석의 매서운 눈은 그가 문제의 독초를 구매하는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그 약재상 주인이 강민의 인상착의와 함께 그가 급성 심장 질환의 특효라는 거짓말로 독초를 구매해 갔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김지석은 임수아와 최강민을 다시 한번 경찰서로 소환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을 같은 취조실에 마주 앉혔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두 사람의 표정은 극도로 불안해 보였다. 김지석은 먼저 최강민에게 약재시장 CCTV 영상과 약재상 주인의 진술서를 내밀었다. 최강민 씨, 이 영상과 진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발뺌하실 겁니까? 영상을 본 최강민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김지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임수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임수아 씨, 최강민 씨가 구매한 이 독초,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최강민 씨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지석의 말은 교묘한 이간책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서로를 불신하고 책임을 떠넘기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그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궁지에 몰린 임수아는 결국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저 강민 씨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버릴 거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희생양일 뿐이라고요. 수아는 울부짖으며 모든 책임을 강민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배신에 강민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뭐 임수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같이 계획하고 같이 실행한 거 아니었어. 네가 먼저 박도윤한테 벗어나고 싶다고 했잖아. 돈도 네가 다 관리하기로 했고. 아니야, 다 당신이 꾸민 일이잖아.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여자일 뿐이라고 당신이 나를 조종하고 이용한 거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추악한 책임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때 뜨겁게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이기적인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김지석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결국 임수아는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그녀는 최강민의 지시에 따라 박도윤에게 독약을 먹였으며 범행 후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울면서 털어놓았다. 그녀의 자백은 최강민의 모든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김지석은 두 사람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살인 및 사체유기, 재산 갈취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강민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임수아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경찰의 손에 이끌려 취조실을 나섰다. 그들의 체포 소식은 즉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희대의 악녀, 남편 독살 후 내연남과 재산 가로채려다 검거, 전직 모델 출신 아내와 내연남의 치밀한 살인 계획. 전말은 사랑과 돈 때문에 남편 살해한 비정한 아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고 대중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때 동정의 대상이었던 임수아는 순식간에 천하의 악녀로 전락했고 최강민 역시 희대의 사기꾼이자 살인교사범으로 낙인 찍혔다. 그들이 꿈꾸었던 달콤한 미래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범죄는 결국 정의의 그물에 걸려 처참하게 막을 내린 것이었다. 김지석은 유치장에 갇힌 두 사람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어둠이 짙게 내린 경찰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또 다른 추악한 인간의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김지석은 알고 있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진실의 빛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임수아와 최강민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다. 재벌가의 며느리와 내연남이 공모하여 남편을 독살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사건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선정적이었기에 매일같이 언론은 재판 과정을 속보로 다루었고 대중들은 그들의 파렴치한 범죄에 경악과 분노를 쏟아냈다. 법정에는 김지석 팀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확보한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제출되었다. 박도윤의 시신에서 검출된 독극물 성분, 최강민의 독초 구매 영상과 약재상 주인의 증언,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은밀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임수아의 자백까지 모든 증거는 두 사람이 치밀하게 공모하여 박도윤을 살해했음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그들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임수아와 최강민의 변호인들은 각각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혹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며 형량을 낮추려 애썼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변론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임수아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최강민의 강압과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호소했지만 그녀의 악어의 눈물에 동정심을 보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최강민 역시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임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지만 그의 뻔뻔한 태도는 오히려 재판부의 분노를 살 뿐이었다. 박도윤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을 향해 울분을 토하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몇 차례의 공판 끝에 마침내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임수아, 피고인 최강민, 두 사람은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으며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형법에 의거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땅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무기징역. 그것은 그들이 꿈꾸었던 달콤한 미래와는 정반대의 차갑고 절망적인 현실이었다. 임수아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오열했고 최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국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절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김지석 팀장은 법정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씁쓸함이 교차했다. 또 하나의 추악한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한 생명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아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임수아와 최강민은 각각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어 죄값을 치르고 있었다. 한때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처럼 뜨겁게 사랑을 속삭였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증오와 원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가끔 교도소 면회실에서 스쳐 지나가기도 했지만 서로에게 싸늘한 눈빛만을 던질 뿐이었다. 그들의 함께하는 삶은 결국 차가운 감옥벽 안에서 서로를 가장 저주하는 존재로 마주하는 것이었다. 임수아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박도윤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모습과 최강민의 악마 같았던 속삭임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후회했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가 꿈꾸었던 화려한 삶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모를 절망과 고독뿐이었다. 최강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분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임을 깨달아야 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홀로 늙어가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었다.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행복한 미래는 결국 함께 갇힌 지옥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돌아왔다.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가장 아이러니하고도 잔인한 형벌이었는지도 몰랐다. 김지석은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그들을 생각하곤 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릇된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또 다른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정의의 이름으로 도시의 밤은 깊어갔고 차가운 교도소의 창살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유난히도 처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달빛 아래 두 죄수는 각자의 감방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 꿈 속에서조차 그들은 결코 서로에게서,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삶의 결말이었으므로